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식당 철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철거 및 주방기기 매매를 하는 일인데 저희 아빠랑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 다니다가 관두고 아빠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그 후론 아빠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원래는 결혼하면 남친도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결혼은 파토가 났죠. 결혼 직전에 파토가 나는 일이 없는 일도 아니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려요. 저는 그 남친과 1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연애를 할 땐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게 너무 큰 장점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전에 만났던 남자가 좀 이기적이고 여자 문제로 속까지 썩여서 헤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랬었는데 그 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남친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정말 저한테 잘했어요. 남친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제법 있는데도 툭하면 저 보러 오는데 올 때는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흘러가는 말로 저기 맛있겠다 하는 그런 음식들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이건 새벽이건 달려와서 약을 꼭 주고 가고 저 걱정해주고 늘 저를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할 때도 엄청 다정하고요. 공주처럼 대해주는데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나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나 싶고요. 사실 결혼 상대로 보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친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직이라는 게 보통 기본 수당은 작고 영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 직군이다 보니 월급은 들쑥날쑥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남친네 부모님이 일을 안 하셔서 남친 월급을 거의 부모님께 드렸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남친은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계속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아야 되는데 남친의 월급은 거진 시부모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남친네 부모님을 한번 찾아뵀을 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은 겉보기만 괜찮지 이래저래 아픈 곳이 많으셔서 일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조건으로 보면 참 별로였던 그 남자.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제 사업도 벌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또 결혼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이 괜찮아야 하고 또 저랑 잘 맞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했죠. 저희 부모님도 남친이 저에게 지극정성인 것을 아시기에 조건이 좀 부족해도 결혼에 반대는 없으셨어요. 또 제가 하는 사업이 괜찮다 보니 남친도 제가 버는 수익을 알게 되고부턴 자기도 결혼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 관두고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저 나중에 결혼하면 들어가 살라고 분양을 받아두신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완공을 몇 개월 앞뒀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로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은 후에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바쁘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에 남친에게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친이 하루는 술을 한잔 하자며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해 보이길래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듣게 되었는데 남친이 한다는 소리가 실은 나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결혼?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했어. 그냥 젊은 날의 실수 같은 거? 남친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럽네. 그럼 나랑 지금 하는 게 재혼인 거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여태껏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제 말에 남친은 막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서윤이 네가 도망갈 것 같았어. 너를 진짜 놓치기 싫었거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된 건데 너무 힘들었어, 나도. 저는 속이 타들어 가더라고요. 그냥 연애 몇 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었다니요. 게다가 그런 사실을 저에게 속였다니요. 제가 착잡해하자 남친은 제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어. 그 사람이나 나나 둘 다 어렸었어.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어. 너무 철없는 행동이었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조금 살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합의하에 헤어진 거야. 그것뿐이야. 그냥 동거 같은 거였어. 심각하거나 그랬던 사이는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 얘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하나요? 아무리 어려도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남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다 그 여자랑은 애도 없었고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없는 남남이니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느냐 빌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서 생각을 하는데 남친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떠날까봐 그랬다며 제가 떠나면 자기는 평생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술에 절어서 살아갈 거라고 장문의 문자를 여러 개 보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겼던 것. 게다가 그걸 저와의 결혼식 전에 말했던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는 너무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 있었어요. 괘씸한 것보다 소름 끼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결국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받아들였고 이전에 했던 결혼 사실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하며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남친의 친구인 홍석 오빠였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 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서 저도 친하게 오빠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석 오빠한테 뜻밖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홍석 오빠? 서윤아, 저기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너 혹시 시간 좀 되니? 나랑 따로 만날 수 없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남친 친구고 같이 술자리에서 만나며 친하게는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왜 그러세요, 오빠? 좀 중요한 일이라서 너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이 말 못할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동시에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근데 경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몰래 나와. 알았지? 경수는 제 남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이 오빠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못할 말이고 남친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그날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에도 홍석 오빠 말고 다른 여자도 한 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뭐지? 혹시 홍석 오빠 여자친구인가? 저는 의아한 기분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오, 왔어? 앉아. 저는 앉으면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홍석 오빠에게 물었죠. 누구... 경수한테는 말 안 했지?
네, 말하지 말라면서요. 잘했다. 절대 알면 안 돼. 왜 그러시는데요? 너 들었지? 경수 한번 결혼했었다는 거. 아, 네, 들었어요. 상관없이 결혼하기로 했다며? 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경수 오빠 말론 그냥 불장난같이 가볍게 한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도 안 살았고, 애도 없었고, 그냥 합의하에 헤어졌다고요. 너무 어려서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 말에 옆에 있던 여자가 참나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저랑 초면인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니까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홍석 오빠가 급하게 말하더군요. 저기 실은 여기 나온 이 친구가 경수 전 부인이야. 이혼했던. 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남친의 전 부인이 앉아있다뇨. 게다가 홍석 오빠는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뜨악한 기분과 동시에 경계심을 느끼며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외모였고 저랑 비슷한 또래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기에 이 여자와 날 부른 건지 경계가 확 되더라고요. 근데 오빠, 이런 자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네가 결혼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 나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모른 척하기가 그래서 양심상 이런 자리 만든 거야. 뭘 모른 척해요? 그 물음에 그 여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혼 후에도 여기 있는 홍석 씨랑은 가끔씩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경수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일이고 결혼하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홍석 씨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쪽 좀 만나달라고. 부탁요? 왜요? 솔직히 나도 이 자리 원해서 나온 거 아니고요. 홍석 씨 부탁으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온 거예요. 그쪽이랑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4시간 써가며 또 좋지도 않은 지난날 들쳐가며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쪽을 위해서 한 번만 말할게요.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를 꺼내더니 거기서 사진과 종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위에는 제 남친과 그 여자 결혼 사진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팔이고 얼굴이고 멍투성이가 돼 있는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이경수 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보기에도 끔찍한 폭행 사진들이 질비했는데 이게 제 남친이 그랬다니요. 정말이에요? 네, 여기 진단서도 있고 소송에 관한 서류들도 다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도 봤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장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장에 있는 남편 이름은 이경수 맞고요. 정신과 진료 내역서도 있고 폭행에 관한 진단서도 다 있었습니다. 이경수 엄청 잘해주죠? 완전 다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러 오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해서 선물해주고 네가 제일 이쁘다, 사랑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입에 발린 소리도 엄청 하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다 남친에게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결혼 전에 저도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정하고 착하고 솔직히 다른 건 볼 건 없어도 사람 하나 너무 착하고 진솔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180도 다르던데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지 기분 나쁘면 손찌검하고 그래놓고 또 미안하다 하고 아주 가관이었어요. 때려놓고 다음날 무릎 꿇고 미안하다 비니까 용서해줬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그러고 진짜 지옥 같았죠.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 죽일 거고 저희 부모님까지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 집 부모도 보통 아니에요. 아들 월급 다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시집살이 장난 아니고요. 저한테까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했다가
이경수 아버지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시어머니도 저한테 막말하고 폭언하고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저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결국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살면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멀리 사시거든요. 여기는 홍석 씨가 이 일을 다 알게 돼서 저한테 괜찮냐고 연락 한 번씩 왔었고 저 이혼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줬어요. 이경수가 이혼 소송 중에 술 먹고 저 찾아와서 죽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했을 때 그만하라고 말려준 것도 홍석 씨였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하고 다 잊고 살려고 하는데 홍석 씨가 전화 와서 이 결혼 좀 말려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일 떠올리기도 싫고 그 사람 일에 엮이기도 싫어서요. 근데 홍석 씨 부탁이기도 했고 저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었으면 싶어서 딱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끝났고 저는 멍하게 테이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말 하나하나 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선하고 착해 보이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엔 와이프를 이 지경이 되게 때렸고 예비 시부모님도 며느리에게 돈 뜯으려고 하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다니요.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내가 꿈을 꾸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홍석 오빠에게 물었죠. 오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오빠는 경수 오빠랑 친구잖아요. 홍석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맞아. 나 경수랑 친구고 처음 결혼했을 때 이런 일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지연 씨한테 듣게 되면서 다 알게 된 거야. 나도 그 후에 경수한테 진심으로 화도 내고 뭐라고 했었어. 근데 경수도 지난 날을 정말 많이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경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너랑 결혼한다고 준비하는데 하루는 술 마시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결혼 파토 날까봐 지금은 말 못하고 참고 있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두고 보자고.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 이 새끼 반성한 거 아니구나. 다시 결혼하면 와이프 때리고 그럴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네가 걱정되는 거야.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 경수는 내 친구고 경수 일인데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지연 씨도 이혼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한 거 봤고 양심상 나도 모른 척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야겠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건 너한테 알려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죠. 결혼식 앞두고 갑자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부터 홍석 오빠가 전해주는 말과 전부인이라는 그 여자의 말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약간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싶고요. 그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지는 기분이 들면서 내가 뭘 보고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하려 했나 싶더라고요. 정이 확 떨어졌다고 할까요? 사실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던 그때부터 저도 어느 정도 이 결혼이 맞는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일을 계기로 완전 정이 다 떨어진 거였죠. 결국 헤어질 거라고 결심은 했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둬서 취소해야 될 것도 많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친이 돌변해서 난리치는 게 아닐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홍석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했죠. 그 오빠는 제가 헤어지기로 했다니 잘 생각한 것 같다며 이경수 그놈은 혼자 살아야 될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에게 헤어지고 싶은데 해코지 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홍석 오빠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 입에서 말고 경수 입에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라더군요. 남친이 툭하면 친구들한테 처가댁 사업 잘 되고 자기도 처가덕 좀 볼 거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 문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친에게 연락해서 말했죠. 홍석 오빠의 조언대로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 집까지 넘어갈 위기다.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집에서 우리 부모님까지 다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말했어요. 훌쩍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남친도 심각하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사업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겼냐 다시 묻길래 저는 사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혹시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내줄 수 있느냐 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대출을 내느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집 사정이 안 좋으니 꼭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친은 저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저희 집 문제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고 저는 연락하거나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하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돈 좀 구해달라고요. 제 남친 그렇게 저 좋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제가 돈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갈수록 표정도 엄청 안 좋고 짜증도 엄청 내더라고요. 급기야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돈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아냐면서요. 그때 그 남자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네요. 순식간에 눈이 도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왜 말을 바꾸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너네 부모는 신혼집도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해준다 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친부모님처럼 잘할 거라고 할 땐 언제고 돈 얘기 나오니까 너네 부모라고 하면서 바로 화를 내는데 와, 이 인간 진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거짓말로 하는 거지만 남친의 그 반응을 보니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다툼도 몇 번 했고 제가 그 와중에도 끈질기게 돈 좀 빌려달라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라더군요.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 태도 때문에 결혼 못하겠대요. 자기를 돈줄로 보고 저희 집이 결혼을 빌미로 자기를 속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쁘대요.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줄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헤어지자고 하니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좀 매달리는 척 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결국 끝을 냈어요.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에 관한 비용에 대해선 전액 환불까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잘못된 결혼으로 마음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돈을 좀 치르고서도 끝을 내는 게 나으니까요. 저도 헤어지려고 해보니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 홍석 오빠를 통해 그 여자분 연락처를 알아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깨진 것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용기 내서 말해줘서 그 남자의 진짜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요. 그 여자도 자기도 괜한 짓 한 거 아닐까 고민 많았는데 저보고 현명한 선택했다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혼 후에도 정신과를 2년 가까이 다녔다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며 다정하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완전 시커먼 속내와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 이렇게라도 인연을 끝내게 되어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하며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년 넘게 두부 전문점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콩을 갈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정성으로 두부를 만들어내셨죠.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담긴 깊은 맛 때문에 저희 가게는 지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이자 멀리서도 찾아오는 지역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죠. 가게는 작지만 손님이 많았기에 직원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아버지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진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 가게가 잘 되다 보니 전수를 받겠다고 많이 오는데 대개는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오진수는 유달리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보니 오진수는 고아라고 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며 어렵고 외롭게 자랐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부터도 꽤나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손두부를 먹어보고 이 일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거였죠. 그 남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가게에 출근해서 주방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냉장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손이 비는 시간에는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 나누고 성격이 참 유들유들 좋은 사람이었죠. 당연히 아버지도 그런 오진수를 무척이나 기특하게 여기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의 유일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게도 오진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진수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아주 근성이 있고 심성이 바르다.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쟤한테는 다 가르쳐주고 싶어. 라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죠. 저는 집 가는 길에 아버지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 후나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게 일손도 조금이나마 거들고 또 저녁도 해결할 겸 해서 종종 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진수와 오며 가며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는데 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먼저 퇴근하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오진수 씨 혼자 남아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진수 씨,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다들 갔는데 혼자 뭐 하세요? 아, 수영 씨, 아까 보니까 테이블이 좀 미끌미끌한 것 같아서 싹 닦고 가려고요. 아, 고생이시네요.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수영 씨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사장님은 약속 있다고 일찍 가셨어요. 참, 따뜻한 콩물 한 잔 드릴까요? 번거로운데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피곤할 때 따뜻한 콩물 한 잔 마시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환히 웃으며 따뜻한 콩물 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좀 울렁이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장님인 저희 아버지가 없는데도 홀로 남아 가게 테이블을 닦고 저를 위해 따뜻한 콩물을 내어주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테이블을 닦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아, 실은요. 이 지역이 제 고향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잠깐 얹혀 살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 있는 보육원에서 줄곧 자랐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럼 중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중학교가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어머나, 선배님이셨네요. 저도 거기 나왔거든요. 정말요? 와, 반갑네요. 혹시 그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저 역시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여갔고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께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살짝 눈치는 채고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진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영아,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너는 좋은 직장도 있고 번듯한 집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전셋방 하나가 전부고. 사장님께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셨는데. 우리 아빠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뭘 걱정해. 며칠 뒤 그는 큰 결심을 한 듯 가게 일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아버지 앞에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저 수영 씨를 많이 사랑합니다. 고하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이 부족하지만 수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이 긴장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게.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라? 자네가 고아인 게 무슨 흠인가? 부모 없이도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자란 게 오히려 더 대단하고 기특한 거지.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내 아들처럼 생각했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수영이가 자네처럼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고 착한 사람 만난 게 오히려 내 복이야. 나 없어도 우리 딸 굶기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할 놈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네. 우리 수영이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성실하게 잘 살아주게. 아버지는 그의 사람 됨됨이만을 보고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했고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그게 정말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만 해도 그 남자의 그 말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변덕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애초에 그런 정도의 인간이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의 두부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받았죠. 그런데 남편은 사업적 욕심이 있어서 가게를 좀 더 확장시키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사위의 뜻을 들어서 가게를 좀 확장했었습니다. 직원도 더 늘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이면 가게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를 돕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맘때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면서부터였어요. 평생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 일에 매달려 오신 탓인지 어느 날 주방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에 무리가 많다며 당분간은 푹 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괜찮다고 당신이 없으면 가게는 어떡하냐며 고집을 부리셨지만 저와 남편은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빠,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아빠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다 맡기시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그 가게에서 일했던 아버지에게는 쉬는 게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아버지는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진수가 아버지 대신해서 가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세금 문제도 있어서 법적 권리도 남편에게 넘어가기도 했죠. 아버지는 저희 남편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자마자 남편은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을 한꺼번에 터트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가게를 더 확장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분점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가게 하나로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버님. 더 크고 더 세련되게 프랜차이즈화를 시켜놔야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조금 못마땅하기도 하셨지만 남편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약속을 했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원도 대거 더 뽑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최신식으로 다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다가 분점도 내고 가맹점 사업까지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저희 아버지나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진행한 것들입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였죠. 알아서 하라고 했던 아버지긴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셨죠. 진수야,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가게는 애초에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했던 곳이야. 그렇게 함부로 가게를 늘리고 반찬도 공장식으로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 가게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남편은 도리어 답답해하면서 건방진 태도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요,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게 저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나중에는 제 방식이 분명 옳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저 낡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의 눈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아버지를 제가 대신 설득하며 오서방이 야무지게 잘할 거다. 아버지는 걱정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시자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가게 일을 돕겠다며 새로 뽑은 20대 초반의 여직원 장혜리와 바람이 났거든요. 처음 장혜리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고 싹싹해 보여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일을 가르쳐주고 살갑게 챙겨주기도 했죠. 그녀 역시 저를 사모님 따르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은 얼굴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건 남편의 잦은 외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분점 준비 때문에 늦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거기서 자고 바로 가게로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확장했으니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분점에서 일한다고 외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근처로 지나가다가 가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외박을 하던 날들에서 호텔 근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장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당신이 다 안다고 하니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겠네. 차라리 잘 됐어. 계속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하기 편해졌어. 그래, 나 장일이랑 만나고 있고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이 집에서 대릴사이 노릇하면서 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빠나 나나 당신한테 뭘 어쨌기에. 오히려 우리 아빠는 늘 당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긴 무슨. 그냥 부리기 쉬운 머슴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솔직히. 뭐라고? 당신이랑 아버님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놈 하나 구제라도 해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억지 부리지 마. 아빠나 나나 언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장일이랑 바람난 거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겠냐 그거야. 아버님이랑 당신이 은근하게 나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등신같이 살아온 거야. 근데 장혜리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남자로서 매력있고 내가 사업 확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대. 그 여자는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야.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나 무시하고 내가 이 집 머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아버님이나 당신하고는 다르다고. 나도 남잔데 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안 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빠랑 나랑은 당신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 아빠 당신이 하는 것들 설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랬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제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 되니까. 그제야 내 얘기 들어주는 척 하시는 거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왕 하는 거 크게 확장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맨날 몸이나 축나고 돈은 안 벌린다고. 아버님한테 한두 번 얘기했어? 그럴 때마다 고집 부리면서 지금 방식만 고수하신 게 아버님이야. 내 얘기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 아빠 가게니까 아빠 마음 아니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대놓고 내 말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도 제대로 안 들은 거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께 늘 싹싹하게 잘했기에 저희 아빠께 늘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남편은 사실은 속에서 저와 아빠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런 건 다 변명이야. 어쨌든 당신이 장일이랑 바람핀 건 사실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인정했잖아. 나 혜리 사랑해. 혜리도 나 많이 사랑하고. 나 혜리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래.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는데 15년이라는 세월, 제 청춘, 그리고 우리의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우리 현영이는 아빠라는 사람이 딸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우리만 이혼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들 천지에 넘쳐나. 부모 이혼했다고 애 잘못 안 돼.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니? 괜히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나 그만 놔줘.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나랑 혜리 사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차라리 속이 다 후련하더라. 우리 그냥 좋게 정리하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알던 그 성실하고 마음씨 착했던 오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기가 막혔고 당신이 바람 폈는데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은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 저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에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히려 상간녀인 장혜리는 대놓고 가게의 여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었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남편을 등에 업고 지가 해야 될 일도 아예 안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돈계산한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에게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일을 빨리빨리 해라 등등 잔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이혼도 안 해줬는데 지가 뭔데 그런단 말인가요? 장혜리도 제 남편도 그런 인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게만 봤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고 그 실체들은 제 생각과는 아예 정반대더라고요. 진짜 순진했던 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게로 찾아갔는데 장혜리는 얼굴 싹 바꾸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가게까지 뭐하러 오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장혜리 씨, 얘기 좀 하지? 저 바쁜데 꼭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럼 상간소송 소장 받고 법원에서 얘기할래? 그렇게 해줘? 제 말에도 장혜리는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하려고 하는 것도 다 짐작한다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장혜리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들었는데 이제 대놓고 가게 안주인 행세까지 하는 거야? 나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혜리 씨 이런 행동 나중에 다 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 알지? 사장님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냥 직원으로서 사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사장님께 하시던가요. 혜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하네. 하긴 그러니까 아빠 뻘 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지. 제 말에 장혜리는 비웃더라고요. 사모님 가장이 심하시다. 무슨 아빠 뻘이요. 저하고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18살 차이가 혜리 씨한테는 작아? 별로 많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하면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혜리 씨 이러는 거 부모님은 아셔? 네, 아시는데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셔? 저희 부모님하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데 더 이상 할 말도 없더군요. 그래, 위자료 소장 갈 테니까 그것도 어디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간 되돌려 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제 말에 장혜리는 코웃음을 쳤고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도 분기탱천하셨죠. 병상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나 가게로 갔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이 가게를 맡겼는데 바람나서 내 딸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저런 근본도 없는 거랑 쌍으로 내 가게를 망치고 있어. 아버님,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가게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리했고요. 아버님은 이제 이 가게에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소란 피우시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격분하신 아버지는 결국 남편의 뺨을 여러 대 세차게 때리셨어요. 아빠가 그동안 남편을 아들처럼 믿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나요. 그런데요. 남편은 그 길로 저희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네 어쩌네 하며 되려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CCTV에 폭행당하는 거 다 찍혔다면서 진단서도 끊었대요. 남편은 아버님을 폭행죄로 고소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상간소송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악랄하게도 아버지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프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는 꼴만은 볼 수 없었기에 결국 이혼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가게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인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좀 더 다퉈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도 저도 너무 지쳤고 그 상황이 신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고 배신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한동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아버지 생각 그리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며 힘겹게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훌훌 다 잊어버리자고 했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어느 정도 돌아온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영아,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뭘요, 아버지? 내 가게 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줄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고 했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가게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에게 빼앗긴 그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대를 얻어 다시 손두부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비웃더군요. 자기 가게처럼 삐까뻔쩍하고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누가 거길 가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묵묵히 도와 일을 했고 아버지도 예전처럼 묵묵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전 방식 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콩을 갈고 가마솥에 정성을 쏟아부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홍보도 안 되고 인지도도 없는 곳이다 보니 파리만 날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아버지와 저는 꾸준하게 가게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음식과 메뉴 개발에 노력하셨고 저는 홍보와 가게를 알리는 데에 주력을 다했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 예전에 와주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가 진짜 원조집이라는 입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다 이렇게 말하셨죠. 진짜 이 맛이네요. 저쪽 가게는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버렸어요. 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아버지의 가게는 금세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진짜 맛을 그리워하던 손님들도 대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계속 잘 될 것 같았던 남편의 그 가게는 점차 안 좋은 리뷰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원래 먹던 맛과 많이 달라졌다. 깊은 맛이 사라지고 밍밍한 공장두부 맛이 난다.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점점 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티가 안 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님들도 다 눈치채고 발길을 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가게는 손님들이 눈에 띄일 정도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래 잘 되던 가게였다 보니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전 남편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랑 이혼 후 장일이랑 재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있었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동네가 가깝다 보니 남편 가게 지나가면서 안을 슬쩍 봐도 남편은 가게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더군요. 처음에는 괘씸한 놈,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고 그러한 증거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양육비 소송을 확 걸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도 일이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전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거든요. 어머, 이모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수영씨, 잘 지냈어요? 오늘 가게로 출근 안 하셨어요? 나 거기 그만뒀어요. 2달 전에. 아, 왜요?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또 그 가게 아주 난장판이라서 그 꼴 보기도 싫고 애초에 사장님하고 수영씨하고 나갔을 때 나도 따라 나갔어야 했는데 수영씨네 가게는 일손이 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쵸. 저희 가게는 작아서 그때는 직원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알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 그런데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저쪽 가게 오사장 말이에요. 수영씨 전 남편 큰일 났어 아주. 뭐가요? 한 동네라고 해도 소문은 못 들었죠? 수영씨가 들으면 아주 웃길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해주시는 말은 제 전남편 오진수가요. 그 가게를 장혜리와 장혜리의 상간남에게 통째로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모님의 말은 장혜리가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임성현이라는 남자랑 눈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임성현은 제 전남편 오진수보다 훨씬 어리고 장혜리랑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둘 사이는 제 전남편만 모르고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쉬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 전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성현이 싹싹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가게 사람들도 다 알지만 남일이니까 그냥 쉬쉬했던 모양인데 그 장혜리와 임성현이 결국 합심해서 제 전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그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거죠. 장혜리가 제 전남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꼬셨고 그 과정에서 지 사촌 오빠가 세무사라고 소개도 해줬대요.
그러면서 제 전남편도 장혜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인감이니 뭐니 다 장혜리한테 넘겼나 본데 그 과정에서 장혜리가 제대로 술을 썼는지 가게 지분 대부분이 장혜리에게 넘어갔고 그 상간남인 임성현을 등기이사로 앉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서류상으로는 손쓸 수도 없이 허수아비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혜리는 전 남편에게 이혼 요구하고 위로금 몇 푼 쥐어줄 테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통보했다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멍청하게 있다가 장혜리에게 다 털리게 생겼다는데 그 소식을 듣는 저는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 배신하더니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사랑 안에 어쩌네 했던 그 상간녀에게 똑같이 당한 겁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죄 지으면 결국 지도 똑같이 돌려받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 양육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 꼴이 얼마나 옹색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신만만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당하고 술독에 빠져서 망가진 폐인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약속된 양육비 똑바로 지급하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장혜리 쌍욕을 퍼부으며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며 장혜리와 임성현 그 자식이 작정하고 자기를 속이고 빈털터리로 쫓아냈다고 이를 갈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죠. 지금 나더러 도와달라는 거야? 그 장혜리랑 바람나서 이혼 요구했던 게 당신이야. 그뿐이야? 우리 아빠랑 나 배신하고 우리 아빠한테 고소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그랬었으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지금 겪는 그 배신감 나랑 우리 아빠는 진작에 겪었어. 어디다가 도와달라 말라 그 소리가 나와? 내가 여기 나온 건 양육비 밀리는 거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고 그 소리 하러 나온 거야. 양육비 똑바로 지급 안 하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도 돈도 사랑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되어 있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그 후에도 양육비는 안 들어왔고 저도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 남편을 배신했던 장혜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장혜리와 임성현에게 가게까지 뺏기고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전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술을 엄청 먹고 운전해서 가게에 퇴근하는 장혜리와 임성현을 향해 돌진했다고 하더군요. 임성현이라는 남자는 가까스로 피해서 타박상 정도인데 장혜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장혜리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이 기막힌 일은 동네에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편과 장혜리를 손가락질했죠. 은인 같은 사람들을 배신하더니 천벌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그 가게도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거의 폐업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씁쓸하고도 당연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들 손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결혼 전 모두가 퇴근한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었겠죠.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고 언제든 변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게 차버렸다는 거겠죠.
저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끊고 아버지와 저희 딸을 잘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배신하지 않고 내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는 파티셰이자 사장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가 따로 없는 외동이지만요. 저에게는 친자매, 친남매와 다름없이 가까운 친구와 동생이 있어요. 저하고 유치원 때부터 절친인 서윤이와 그의 남동생인 현빈인데요. 서윤이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유치원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거의 평생을 함께 지내온 친구 사이인 거죠.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고 저희도 서로를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냈어요. 서윤이의 동생인 현빈이도 저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어서 친하게 잘 지냈고요. 고등학교 때 서윤이네 어머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하는 친구와 동생을 보며 저도 한동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많이 힘들었죠. 서윤이도 고등학생이었을 때라 많이 어렸지만 동생인 현빈이는 초등학생일 때다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신 아주머니를 대신해 저희 엄마가 서윤이와 현빈이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입학식, 졸업식 항상 다 같이 가고 소풍날 도시락도 저희 엄마가 싸주시고 서윤이 대학교 면접도 저희 엄마가 따라가 주셨어요. 나중에 현빈이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선물도 사들고 와서 감사하다고도 했었죠. 한 가족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저 역시도 서윤이와 현빈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심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됐지만 특히나 많이 고마웠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자꾸 결혼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몰랐는데 사귀다 보니 폭력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려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성격도 무섭다 보니 이별 통보를 하기가 힘들었죠. 그럴 때 서윤이가 현빈이가 제가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그 남자가 헤어짐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그때 서윤이와 현빈이가 자기들도 바쁠 때인데도 틈만 나면 저희 가게로 와서 퇴근길에 집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고 피 섞인 친자매, 친남매는 아니지만 저희는 서로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 가게를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여자였고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쁜 여자더군요. 아버지 환갑이시고 가족 친척들끼리 모여서 홈파티를 열 거다. 거기서 쓸 건데 2단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죠.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으로 꾸며달라. 시트는 이런 맛으로 해주고 너무 달지 않게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고 저는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가격은 15만원짜리였고 예약 날짜에 맞춰 정성스럽게 제작을 했죠.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그 여자분은 시간에 맞춰 와서는 포장된 케이크를 바로 찾아가셨어요. 돈은 그 전에 예약하면서 미리 계좌로 보내주셨었고요. 잠깐 얼굴을 본 거긴 하지만 차분하고 수수한 인상의 평범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이 떠났고 저는 남은 장사를 마저 했죠.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손님이 전화가 왔더군요. 몹시 흥분하고 격앙된 목소리로요. 그 손님 말인즉슨 포장을 열어봤는데 자기가 말한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이상했다. 거기 있던 친척들도 뭐 이렇게 못생기고 이상한 케이크 다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창피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먹을 때도 식감이나 냄새가 좀 이상하다 느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친척 한 분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다.
혹시 상한 케이크를 판 거 아니냐, 식재료 관리를 똑바로 못한 게 아니냐 라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없는 항의 전화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디자인이 자기가 생각한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이상했다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케이크에서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해서 복통까지 있었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하며 케이크 상태를 내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들고 와주실 수 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엄청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장님, 먹었으니까 배가 아픈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먹었는데 케이크 어딨어요? 라는 겁니다. 저는 혹시 다 드신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조그만 케이크를 다 먹지 안 먹겠어요? 먹고 통도 버렸어요. 근데 먹은 사람들이 전부 맛도 없고 좀 이상하다면서 케이크 준비한 저한테 뭐라고 했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얼굴 빨개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손님, 일단 케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면 저도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드신 거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어이가 없네. 배가 아프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케이크를 먹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 케이크 먹고 그랬다고요.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 순간 아, 이 사람 완전 진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진상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죠. 보통 열의 아홉은 평범한 손님이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억지를 부리고 무조건 환불을 해달라는 진상 손님도 있거든요. 저도 장사를 좀 했다 보니 아, 보통 진상은 아니구나 감이 오더라고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했죠. 근데요 손님, 일단 제가 식재료 관리는 나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오늘 제품을 사가신 손님들로부터 따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케이크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 제 말꼬투리를 잡으며 일방적으로? 이봐요. 다른 사람이 컴플레인 안 걸었다고 나도 안 걸어야 돼요? 장사를 이따위로 해요? 저희 친척 중에 시청 위생과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제대로 한번 털려볼래요? 그러면서 친척 운운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장사 운영하면서 식재료 관리와 위생은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건 누가 와서 확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까랑까랑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이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자니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하고 그냥 끊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전남친 사귈 때 전남친의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안증이 조금 생겨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괜찮아서 약을 안 먹은 지도 꽤 됐는데 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듣다 보니 갑자기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겁니다. 손도 너무 떨리고요. 저는 가까스로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냐 물었더니 제대로 된 사과랑 환불해야죠. 몰라서 물어요? 환불요? 다 드셔놓고요? 아니면 배 아픈 거 진단서 끊고 손해배상 받을까? 기껏 참고 그 정도로 봐주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그러세요 그럼. 병원에서 진료받고 우리 케이크 때문에 그랬다는 증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환불도 해드리고 고소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전까진 저도 환불 못 해드려요. 제 말에 가만 안 둔다고 사람 우습게 보느냐며 땡꼬함 지르고 어디 두고 보자고 전화 끊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심장이 뛰어서 그날은 일찍 자리에 누웠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악의적으로 지역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케이크가 냄새가 좀 이상해도 그냥 먹었는데 먹고 배가 아프다. 근데 주인은 우리 케이크 먹고 그랬다는 증거 있느냐며 배째라고 나온다라는 식으로 저도 옆 가게 사장님이 알려줘서 보게 된 거였죠. 그 인간은 이런 짓을 많이 해봤는지 우리 집 상호를 정확하게 명시한 건 아니고 알 사람만 알게끔 슬쩍 던져놨더라고요. 댓글에는 그 케이크 가게 내가 아는 곳 같은데 거기 사장님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저를 옹호하는 댓글도 몇 개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런 댓글 밑에는 주문하고 돈 받을 땐 엄청 친절했다면서
근데 컴플레인 걸자마자 싹 바뀌더라면서 저를 엄청 음해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렸냐 했습니다. 그 손님은 처음엔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올린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원한 산 게 맞나 보네요. 막 그러더군요. 저는 그쪽이 올린 거 안다. 글 내려라. 아니면 고소할 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개나 소나 고소래. 하세요. 내가 그쪽 가게 상호를 적은 것도 아니고 특정 지은 것도 아닌데 뭘로 고소를 할 건데요? 그리고 동네 장사하면서 컴플레인 좀 걸었다고 손님 고소하고 그러면 퍽이나 장사 잘 되겠네? 그리고 나 이거 내 SNS에도 올릴 거야. 나 팔로워 5,000명 넘거든요? 어디 작정하고 한번 망하게 해볼까?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러면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올라오고 또 손발이 너무 떨려오는 겁니다. 그때의 불안증이 다시 도지는 것처럼요. 진상 여러 번 봐왔지만 또 이런 지독한 인간은 오랜만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글 내려라 말아라 환불해라 안 해준다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결국 사과하고 환불해 주겠으니 글 내려라 했습니다. 그 여자 의기양양해서 계좌번호 불러주더라고요. 돈 똑바로 보내라고. 자기가 이쯤에서 참는 줄 알라고 하면서요. 참 지극정성인 또라이였죠. 저는 환불해 주고서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도 처방받아 먹어야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서윤이에게도 울분을 토하며 얘기했고 서윤이도 완전 미친년 아니냐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냥 먹고 떨어져라 심정으로 환불해 줬어. 징하다 진짜. 내 생각에 그거 완전 상습범이야. 내가 봐도 그래. 하는 행동 자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더라고. 저는 치를 떨면서 혹시 몰라 그 여자의 번호와 예약할 때 적어놨던 이름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딴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진상을 겪고 나서 후에 같은 건물의 사장님들과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얘기 도중에 그 여자 얘기를 하게 됐죠. 내가 그 진상 때문에 결국 약까지 먹었다면서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네일샵 사장님이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오수정 아니냐며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름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여자 유명해요. 예전에 우리 가게에도 왔었고. 진짜요? 내일 받았었는데 6만 원짜리였나? 잘 받아놓고 며칠도 안 돼서 다 떨어졌다고 찾아왔어. 이미 받았고 며칠도 지났는데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했더니 자기 인스타에 올리네 마네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짜증나서 그냥 돈 돌려주고 꺼지라 했지. 괜히 상대하면서 시간 뺏기는 것도 아깝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전에 곱창 전골집 사장님한테 들었던 그 여자 같은 거야.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난리쳐서 환불받아갔다던. 머리 길고 평범하고 순하게 생겼다던. 딱 그렇게 생겼거든. 맞지? 맞아요. 생긴 걸로는 전혀 안 그래 보여요.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그 기집애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름 외워뒀거든. 걔 맞네. 이거 완전 상습범이네. 저는 또다시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영업자를 상대로 습관적으로 환불받고 진상 부리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보통 또라이가 아닌 거죠. 환불을 왜 해주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진상들은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데다 쓸데없이 부지런하고 실행력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게에 해를 끼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환불해주고 치워버리는 거죠. 괜히 이런 사람하고 입씨름하고 문제가 되면 그게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미친 개는 건드리지 말자, 똥 밟았다 생각하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국 자영업자들도 다 사람인데 속 썩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는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사장님들하고 그런 인간은 연락처라도 공유해서 주문이나 예약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토를 했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그 진상 여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죠. 저는 그 이름을 보는데 심장이 다시 뛰더라고요. 이 여자가 갑자기 전화를 왜 했지? 하면서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한다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예약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네? 예약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되물었죠. 네, 전에 거기서 케이크 주문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예쁘고 맛있다고 주변 반응도 좋았어서 다시 주문하려고요. 다음 달에 필요한 거고요. 결혼식 필요한 케이크예요. 이 여자가 황당하게도 저한테 그 난리를 쳤던 걸 기억도 못하고 전화까지 한 겁니다. 몇 날 며칠을 환불로 쌓아놓고 기억조차 못한다뇨.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가게 기억 못하시나요? 그때 저희 케이크 맛도 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환불해드린 거 까먹으셨나 봐요. 손님한텐 주문 안 받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별로 놀라지도 않고 네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얼마나 여기저기서 진상 부리고 환불을 받고 다녔으면 자기가 난리친 가게조차도 기억을 못하겠나요? 진짜 세상에 별 또라이들이 다 있구나 속으로 부글부글했죠. 저는 그 일을 서윤이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다 얘기했습니다. 서윤이도 별 미친년을 다 보겠다며 어떤 인간인지 낯짝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이크 픽업왔을 때 봤는데 세상 얌전하고 착하게 생겼어. 진짜 그런 진상 느낌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에, 그게 더 무섭다. 그렇게 서윤이와 그 인간을 안주 삼아 씹어대며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현빈이가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 새신랑, 이 시간에 어디 가? 또 놀리네. 그만 좀 놀려. 결혼할 거라서 얼굴이 그렇게 폈나? 현빈이도 제가 장난을 계속 치니까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참, 누나 혹시 조만간 시간 좀 돼? 그러는 겁니다. 왜? 나 결혼하는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 누나도 나한테는 친누나나 다름없잖아. 누나한테도 당연히 소개해 줘야지. 저도 친누나처럼 생각해서 결혼할 여자친구 소개해 준다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히 멋쩍어서 장난을 쳤죠. 야, 아서라. 신우가 2명 되는 거 알면 얼마나 시겁하겠니? 너 결혼 못한다? 아니야. 내가 누나 얘기했었는데 여자친구도 누나 한번 보고 싶어 하더라고. 한번 다 같이 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윤이도 같이 보자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빈이와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또 다 같이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좀 궁금하긴 했어. 너는 봤지? 나는 당연히 봤지. 착하고 예뻐. 현빈이랑 교회에서 만났어. 그렇구나. 기대된다. 그렇게 상의를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갔죠. 그렇게 현빈이와 결혼할 여자친구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묘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수줍게 미소를 띠고 있는데 저한테 그 개진상 부렸던 그 손님 얼굴이 자꾸 스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다르지만요. 설마 하던 찰나 그 여자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를 듣는데 그제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 진상이 맞다는 것을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 한들 이렇게 다시 만나나? 기가 막혔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서윤이와 현빈이도 제가 멍하게 보고 있으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물었죠. 저기요, 혹시 성함이 오수정 씨예요? 제 말에 그 여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군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 소방서 앞에 건물에서 케이크집 하는데 우리 가게 이용한 적 있죠? 제 말에 그 여자는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얼마 전에도 전화했잖아요. 결혼식 피로연에 쓸 케이크 주문한댔는데 내가 주문 안 받아줘서 어떡해요? 다른 데는 찾았어요? 그 여자는 그제야 완전 눈치챘는지 말도 못하고 현빈이 눈치만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먹고 나서 온갖 트집 잡으면서 환불받지 마세요.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내용을 아는 서윤이도 당황하더라고요. 잠깐만, 네가 말했던 진상이 그럼... 현빈이는 그 와중에 뭔 소린가 싶은 얼굴로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그때 죄송했다고 신뢰가 많았었다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죠. 죄송하다뇨. 뭐가요? 그때 엄청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케이크 먹고 배가 아프고 냄새가 나고 차라리 그때처럼 하세요. 나한테 사과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제 말에 그 여자 거의 울듯한 표정을 짓더니 죄송하다고 하고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도망치듯이요. 현빈이도 급하게 쫓아나가고요. 서윤이는 진짜 수정이가 그 진상이냐고 기막혀 하는 겁니다. 세상 착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어이없다면서요. 제가 겪은 일대로라면 세상 미친 도라인데 어쩜 저렇게 감쪽같이 속이느냐 하더군요. 저 역시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 황당한 건 마찬가지고요. 그날 저녁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일로 결혼까지 깨질 것 같으니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겠죠. 이미 지난 일이고 사과받을 거 없습니다. 현빈이랑 잘 얘기하세요. 근데요, 그건 좀 알아두세요. 왜 그런 식으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침 뱉고 상처 주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든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현빈이도 전화가 와서는 수정이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고, 그때 친척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케이크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케이크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사과 좀 전해달라 했다고 변명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사과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빈이한테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였죠. 저는 현빈이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빈아, 네가 나를 친누나라고 생각하고 나도 네가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할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는 건 잘 알겠는데 그 여자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이 동네에서 그 여자한테 당한 사장님들 많아. 상습범이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여기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들하고 영세업자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 부려서 환불 습관적으로 해가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믿고 살 수 있겠어? 나는 솔직히 내가 당한 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고. 근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진짜 네 친누나는 아니니까 거품 물고 헤어져라 할 수는 없지. 그럴 권리는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나는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당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는 인성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여자니까. 제 말에 현빈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도 생각이 많겠죠.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여자고 결혼 진행도 한창 되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현빈이는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별말이 없어서 그럼에도 결혼 진행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결국 친구한테 들으니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어를 걔 못 준다고 현빈이가 결국 파혼하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사랑 갖고 노냐고 현빈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교회에 다 말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혼인 빙자한 거 아니냐느니 생 난리를 쳐서 현빈이도 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결국 끝났고 결혼은 없던 일로 했다 합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생긴 수수료와 비용은 현빈이가 다 내는 걸로 했다고 하고요. 저는 서윤이에게 현빈이랑 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네 결혼을 깬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이는 아니라고 누나가 그렇게 말려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현빈이가 그렇게 결혼을 깬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해가면서 상습적으로 환불 받아내고 진상 부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하고 살았다면 현빈이 결혼 생활도 정말 지옥이었겠죠. 저를 폭력적인 전 남친으로부터 지켜줬던 서윤이와 현빈이를 위해 저 역시도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남매 같은 우애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잘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